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2월 2일 국세청에서 보도한 내용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주택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 혐의자 1822명 세무 검증을 실시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국세청은 계속적으로 주택증여가 증가함에 따라 정당하게 증여세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탄루적인 혐의들에 대한 그 사례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실 때 많이 물어보시는 여쭤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원칙은 이런데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아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이런 거 어떻게 알까요? 하는 내용들을 여쭤보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 선을 넘어도 되냐 안 되냐를 보는 기준이 바로 이런 조사 내용들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 정도까지는 해도 되겠구나, 아니면 이런 것조차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감을 좀 잡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고 계신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A라는 주택을 증여할 거야 라고 하면 이 A라는 주택을 증여하는 시점, 그 당사자 간의 거래만 좀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걸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증여주택의 취득부터 증여 및 그 이후까지 증여 전후 과정을 분석하여 세금을 변칙 탈루한 혐의자 1822명을 세무검증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자, 빨간색 뭐라고 되어 있죠? 증여주택, 증여하는 주택의 취득, 당초 취득 시점부터 증여 그리고 그 이후까지 모든 과정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A라는 주택을 증여하는 건 2020년 또는 2021년이라 하더라도 이 증여하는 주택의 취득 시점이 2015년이다, 13년이다. 그러면 그 15년도, 13년도 취득 당시에 자금 출처가 명확한지까지도 들춰보겠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요새 같은 분위기라면 주택을 증여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자, 주요 사례들 한번 좀 같이 볼까요? 주택 증여세 신고 시 다른 증여재산 합산을 누락하고 증여재산 공제를 중복 신고한 혐의자 1176명, 유사 매매 사례 가액 등 시가로 신고하지 않고 공시가격으로 저가 신고, 무신고한 531명, 주택을 증여한 증여자와 그 배우자 등의 주택 취득 관련 자금 출처 부족 혐의자 85명, 주택을 부담부 증여로 받은 후 고액 임대보증금 등을 자력 없이 상환하거나 증여세, 취득세 등 주택 보유 비용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자 30명을 검증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자, 요 네 가지 케이스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다시 그림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전국의 연간 주택, 아파트 증여 건수를 도식화해서 보여줬는데요. 2010년, 11년, 자, 파란색은 주택이고요. 노란색이 아파트입니다. 자, 아파트가 한 2만 5천 건 정도밖에 안 됐던 게 2018년도 주택 가격이, 특히 아파트 가격이 급증하는 시점은 3배 이상이 됐죠. 6만 5천 건, 9만 건까지 갔네요. 9만 1866건. 자, 그리고 아파트가 아닌 주택도 5만 건 정도였는데 15만 2천 건까지 늘어난 거 보면 각각 3배 정도씩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 가격은 빠지지 않는다라는 불패 신화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을 파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 자녀들한테 증여하겠다라고 해서 계속적인 증여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이 도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추징된 대표적인 네 가지 사례를 좀 같이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재차 증여 합산 신고를 누락하여 증여세를 탈루했다. 자, 아버지로부터 자녀가 비상장 주식을 9년 전에 증여를 받아요. 그리고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이때 증여재산 공제 적용을 받았겠죠. 그리고 9년이 지난 지금 아파트를 다시 증여를 받아요. 증여를 받을 때 또다시 증여재산 공제 신청을 합니다.
자, 10년간 증여한 재산은 합산해서 신고하고 증여재산 공제는 10년에 한 번만 적용한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케이스는 뭐냐면 증여재산이 두 가지가 있었죠. 비상장 주식과 아파트 두 개를 받았는데 그러면 10년 내 두 개를 받았으니까 두 개를 합산해서 다시 신고해야 되는데 각각 신고한 걸로 끝냈다는 거예요. 합산하지 않고 각각 신고했을 뿐만 아니라 증여재산 공제를 한 번만 적용받았어야 되는데 각각 적용받는 두 번, 즉 중복으로 적용받아서 세율을 낮췄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이번에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본세 및 가산세 징구가 들어갔죠. 이 케이스가 좀 많았나 봐요. 사례를 예시를 들어 놓은 게 이 그림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만 얘기를 해놨지만 보도 자료를 보면 뭐 아버지로부터는 비상장 주식을 증여받고 엄마로부터는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고 그런데 똑같이 합산 신고하지 않았다. 아빠와 엄마 다른 사람으로 받았지만 부모는 뭐라고요? 동일인으로 본다라고 했죠. 아빠 엄마를 같은 사람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으로 주식과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봐야 되는데 각각 받았다라고 해서 신고를 한 것도 걸렸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 사례의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부담부 증여를 가장한 주택 편법 증여. 그림을 볼까요? 아버지가 자녀한테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합니다. 부담부 증여가 뭐라고 그랬죠? 부담을 주는 증여. 이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아파트 시세가 10억입니다. 그런데 금융기관 채무가 6억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녀는 10억짜리 자산을 받음과 동시에 금융기관 부채인 6억도 떠안게 되는 거예요. 부채를 떠안았다. 부담을 받았다. 그래서 부담부증여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쉽게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자녀는 어떤 상황이냐 10억의 고가 자산을 받지만 채무 6억도 얹어서 받았기 때문에 4억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증여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 아파트의 자산 가치가 더 올라가면 이 아파트를 팔므로써 이 채무도 끄고 자산도 늘어날 수 있는 뭐 그런 형태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자,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전에는 이자와 원금을 아버지가 상환하는 게 맞지만 그 채무의 주체가 자녀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자녀가 부담부 증여 후에는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 부채 사후 관리를 실시한 결과 증여받은 이후에도 채무와 관련된 이자와 원금을 부친인 B가 계속적으로 상환한 사실이 적발이 되었다라고 해서 결국은 단순 증여 형태로 갈 걸 부담부 증여란 형태로 해서 증여세를 탄로했다라는 거죠. 실제 인수하지 않은 허위 채무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공시가격으로 아파트 증여 과소신고. 모친 B가 자녀 A한테 아파트를 증여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뭐로 하죠? 공시가격으로 신고합니다.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증여 2개월 전에 매매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했네요. 자,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우리가 시가는 뭐로 보느냐는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증여일 전 6개월부터 3개월까지 동일 단지 유사 재산의 매매 가액이 존재한다면 이를 증여재산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야기하는 유사 재산이란 동일한 단지의 전용 면적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 그리고 공시가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에 해당되는 물건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시가평가가 원칙이고 그리고 해당 매매 사례 가액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너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거야 라고 해서 증여재산을 재평가해 증여세 과소신고한 내역에 대해서 추징을 하게 됩니다. 자, 아파트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뭐가 될까요? 제일 좋은 방법, 특히 요새처럼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는 시점에서는 감정을 받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감정평가 받은 가액이 있으면 그게 아파트의 시가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오늘 감정평가를 받아서 이 아파트의 가격이 12억이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감정가 이후에 한 달 지나서 이 아파트가 뭐 예를 들어서 12억 내가 12억의 평가를 받았는데 이 아파트가 14억에 거래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12억으로 신고를 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감정을 받으면 그게 정확하게 평가된 가격이기 때문에 감정가액이 우선하게 돼 있고요. 요새처럼 아파트가 급등하는 시점에서는 감정을 받아서 증여를 하면 절세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감정받은 가액이 없다라면 두 번째로 쓸 수 있는 게 유사 매매 사례 가액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 후 3개월까지 동일 단지의 유사 재산의 매매 사례 가액이 존재하면 얘를 시가로 쓰겠다라는 게 매매 사례 가액이고요. 감정가도 없고 매매 사례 가액도 없다. 그러면 쓸 수 있는 게 바로 기준시가, 즉 공시가격을 적용해서 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부담부 증여를 이용한 주택 편법 증여. 앞에 두 번째 케이스하고는 또 다른 생각해 볼 것이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부친 B가 자녀 A한테 금융채무를 함께 아파트를 증여합니다. 뭐죠? 부담부 증여죠. 부담부 증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임차인으로 전입을 해요. 특이하네요.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보증금을 받겠죠. 이때 좀 여쭤보시는 게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있습니다. 특수관계자라고 해서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다라는 법은 없어요.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적정한 금액을 받고 실제로 임차를 주고 아버지가 들어가 산다라면 이건 전혀 세법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거주하면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제3자 거래와 동일한 형태의 그 돈을 주고받거나 어떤 자료를 만들어 놓는다면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까진 좋아요. 아버지가 임차인으로 들어가고 보증금을 다시 자녀한테 줍니다.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이 자녀는 금융채무를 상환해요. 여기까진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쵸? 잘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떤 상황이 있었죠? 아버지가 퇴거를 합니다. 그러면 임대 보증금을 반환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했죠? 자녀가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 들어가 삽니다. 자, 그래서 주요 검증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부친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 계약을 체결해요. 그리고 보증금을 받아요. 여기까지는 좋죠. 임대 보증금, 받은 임대 보증금으로 금융채무도 상환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후 자녀가 입주해. 어떻게? 아버지를 퇴거시키고 추후 자녀가 입주합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임대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겠죠. 아빠가 아닌 제3자면 당연히 반환 받아야 되겠죠. 안 주면 난리가 나겠죠. 칼부림 납니다. 자, 그런데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임대 보증금 반환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내역들이 걸려서 편법 증여 의심이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 검증을 할 예정이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본 이 4개의 일련의 사례들을 보면 종합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내가 집을 사는 과정 또는 증여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증여 후 부담부 증여로 인한 부채 상환을 실질적으로 떠안은 놈이 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보증금을 받아서 금융채무 상환하는 것까지만 보는 게 아니라 추후 퇴거했을 때 임대보증금을 적절하게 돌려줬는지까지 긴 시간을 놓고 다 본다라는 거죠. 특히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이 4가지 대표적인 사례들을 보고 내가 증여를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할 때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조금 감을 잡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